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집값, 신고가를 계속 찍는다라는 기사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분명히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은 뭐 신고가를 경신한다, 뭐 최고가를 찍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래량은 7, 80% 분명 감소한 건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에 대한 조정은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가격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어하는 그 희망 호가, 이걸 기준해서 이제 거래의 어떤 기준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은 이제 매수자가 그만큼의 자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금액,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로 가격이 확정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의 시장은 양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는 정체 상황에 있고 추가적인 부분, 집값의 상승에 따른 그 폭만큼은 대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형태였는데, 예전에는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적용이 되지 않다가 지금은 DSR의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의 총 한도액 같은 게 규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할 자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시장 자체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나 갖고 있던 자산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출이 줄어들고 또 DSR에 대한 적용이 까다로워지고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소득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아예 멈춘 거죠. 근데 남아있는 시장, 그러면 이제 똘똘하다라고 말하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시장에 소수는 존재한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와 이런 어떤 다른 부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즉 거래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과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 이렇게 양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거래가 기존에 팔렸던 가격보다 더 높은 거래가 찍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180만 채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강남 3구 똘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수만 생각하면 33만 채 정도, 전체의 20% 가까이가 사실은 강남 3구에 몰려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해서 실거래가가 높아지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생기니까 지금 말하는 호가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자고 나니 뭐 몇 억씩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되니까. 그쵸. 그렇지만 거래는 생길 수가 있죠. 그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자기가 거래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거래를 했다면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이 찍힐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금액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중저가의 가격들, 그러니까 중저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매수자의 수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현금 부자들이나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건의 뭐 그냥 고가로 거래가 진행이 된 것들이 이제 신고가 경신이나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통계를 할 때 표본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건의 거래를 지금 데이터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거래를 함으로써 이제 주변의 가격은 더 호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자체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똘똘한 한 채의 시장, 강남의 뭐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곳의 가격들은 뭐 한 달 만에 8억씩 오르고 10억씩 올랐다라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에 40억에 팔렸다라고 했을 때 40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워낙 소수였지만, 이게 60억에 거래됐다, 7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그 60억대에 70억대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는 더 줄어드는 상태인데, 지금 이 가격이 표준적인 금액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 막
빈번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팔리는 거는 이거보다 현저히 싸다는 아파트. 즉 강남의 분양 같은 경우 강남의 분양이 지금 평당 뭐 2억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세 대비 절반에 분양하는 게 30억, 국민평형 기준에서 30억을 육박하잖아요. 네. 그럼 30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상위 1%의 현금 자산으로 봤을 때도 현금 자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없잖아요. 전체 순자산으로 33억이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이 30억의 대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의 시세가 60억, 70억이라고 하니까 이 30억에 한다는 물건만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형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언급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코인이나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가 사라지면 가격의 조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잠식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신호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버티면 되는 건데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부채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강제적인 형태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팩트거든요. 즉 경공매 같은 거 지금 11년 만에 최대치의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경매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경매 물량으로 나왔을 때도 이게 낙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시장인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지금 뜨거웠던 시장이 최근 되게 장기간 거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왔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전율 자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미 90%의 집은 그 이전부터 그냥 가지고 계속 살면서 보유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격 이 정도를 매입하는데도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이 대출을 다 갚지도 않은 상태예요. 왜냐? 우리가 60세가 됐을 때 남아있는 부채가 평균 1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 소득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이 끝나가는 시점 그때까지 되더라도 그 적은 금액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 낮춰서 어차피 모든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팔리게 되면 익절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고점에 들어온 행태가 어떤 행태냐면 예전처럼 뭐 대출을 뭐 80%, 90%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이제 저길 받았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엄청 큰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예전에 뭐 3억 빌렸던 거를 지금은 한 6억 빌리고 9억 빌리고 이 어떤 빚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빌렸던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득의 기초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빌린 금액들을 생각을 해보면 3억, 6억, 9억 뭐 이런 거는 상위 소득이 꽤나 되더라도 뭐 소득분이 5분위에 속하는 20% 안에 들더라도 사실은 3억, 6억 월급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게 이제 빌려가 있는 시장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만 변동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견딜 힘이 더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경공매 물량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요새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이제 한켠에서 내년 5월을 기준으로 경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예측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버티다가 이제 5월 전에 청산해야 될 분들은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좀 봐라. 이런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 물건을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래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매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20년도에 이제 영끌이 가장 이제 피크에 달했던 20년, 21년도 이때 그 2%대 초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빌려 쓴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제 빌렸던 게 고정금리의 형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간 고정금리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혼합형 고정금리의 형태로 돈을 많이 빌려 쓰셨어요. 이게 어떤 주담대의 보편적인 형태. 네네. 이러다 보니까 그 금리의 재산정 기간이 지금 계속 도래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예전에 이제 2%대 빌려가지고 내가 월급에 한 사람 번 거는 전부 다 이자 내고서라도 나는 버틸 수 있어라고 했었는데 그 2%가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잘 받아야 4%거든요. 네. 그러면 두 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 부담하던 사람이 200만 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이제 재산정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버티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매물이 아니죠. 강제적인 그쵸. 형태의 반대 매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제 임의 경매로 집어넣는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임의 경매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려준 그 근저당권에 기초해서 바로 경매로 내보낼 수 있는 건데, 보통은 팔아가지고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매매해가지고 회수해도 되는데 왜 이제 임의경매를 바로 넣어버리냐? 이게 더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안 팔리니까 차라리 이 경매를 통해서 강제적인 형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물건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물건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나오는 것들 중에서 자금력이 되고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접근이 가능하시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누군가한테는 위기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된 또 그런 시장으로 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토지 거래 허가제 과연 언제 어디까지 풀릴까 이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님은 과연 풀릴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토지 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실제로 집값을 잡았다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는데 왜 또 거래가 안 되게 더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의 네. 이제 토거제의 대상이 된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정책의 기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기조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으로 너무 과한 유동성이 쏠렸고, 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팽배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빚을 낸 이유가 집을 사느라 빚을 냈고, 그렇게 늘어난 게 가계부채가 한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유동성을 한번 묶이면 이게 다시 환가되기 전까지는 그냥 잠겨버리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산적인 금융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다 몰리면서 어떤 상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금융을 막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기업의 어떤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자금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누군가 더 비싸게 값을 치러줄 수 있으니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더 비싸게 값을 치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막 소득이 막 엄청 늘어나가지고 성장이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대출을 더 많이 늘리면서 예전에 5억 받고 대출 받아서 샀던 사람이 이제 뭐 2억도 올랐다고 하면 7억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이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니까 폭탄 돌리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시장의 믿음, 그러면서 투자 수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 괜찮다라고 버티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참여했던 게 한 채 내가 실제로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이제 갭 투자가 성행했던 시장이잖아요. 갭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최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그 자본 이득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투자가 갭 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은 거예요. 즉 수요가 정상적인 수요에서는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의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전세 자금이라는 걸 활용해서, 원래는 집을 그냥 살려면 실수요자 입장이면은 전체 주택 가격의 뭐 60%면 60%, 50%면 50% 자기가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그 대출도 뭐 30년의 소득 안에는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규모,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전체 집값의 뭐 7, 80%를 전세로 떼우고 나머지 부분만 마련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시장.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니까 어떤 그게 허용이 되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근데 토어제가 적용이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즉 과열된 수요를 좀 억누를 수 있는 대책이 된다. 과열된 수요를 억누르는 이유는 전체적인 수요 공급의 밸런스 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수요가 과자극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어제가 이제 지정이 되는데 물론 이게 시장이 만약에 안정된 상황이라면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한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로 이게 확대가 된 거.